네, 반갑습니다. 저는 K그란드 파트너스의 투자 심사역을 맡고 있는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일단 회계사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로서 일단 미국에서 제가 취직을 해서 일을 좀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런저런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이라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저도 이제 뭐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해내고 이걸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장하고 키워나가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투자도 조금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고, 투자 심사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밀 의료 기기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교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정밀 의료나 의료 기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그리고 수익 모델은 어떻게 잡으며, 그리고 성공한 예시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가 넘었죠. 그래서 졸릴 시간인데 최대한 많은 사례를 가지고 좀 흥미를 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의 몇 퍼센트 정도가 살아남는 거 말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합니다. 많이 어디서 보셨나요? 그러나 최대 거의 3%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1%에서 3%, 뭐 전체적으로 치면 그 정도밖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익의 정의는 뭐 따를 수도 있겠지만, 매출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익이 난다거나 이런 스타트업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가 쓴 비용을 넘어선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한 3년차, 4년차, 5년차부터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세제 혜택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통계가 있듯이 생존이 아주 어렵습니다. 스타트업들은. 그게 왜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잘 수립을 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수익 모델을 잘 수립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속성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지속 가능해야 되죠. 우리는 스타트업을 1년만 하겠다, 3년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진 않죠. 기업을 설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영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수익 모델,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해서 9 블록이라고 해서 9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의 시트로 해서 작성을 해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는 잠시 휴식을 가지고 수익 모델, 그 중에서도 9가지 구성 요소 중에 우리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린 캠퍼스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서 스타트업만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짧고 간결한 프로세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린 캠퍼스까지 우리가 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갈 텐데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는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가격이, 우리가 물건의 가격을 매기지만 가격보다 가치가 높아야 소비자는 구매를 하겠죠. 네. 내가 제공하는 가격이 나보다 항상 싼 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항상 뭔가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에게 들어가는 원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네, 그렇지만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러한 가격도 경쟁자보다는 훨씬 높게 팔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 우위,
내가 뭐 가격을 예를 들면 내가 더 가격을 싸게 해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가 더 막 브랜드 로열티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나의 디자인이 상당히 우수하다거나 어떠한 것들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자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네. 경쟁사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힘들죠. 마켓에서 살아남기가.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제품을 잘 만드는 건 알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난 정말 잘 만들었어. 내 거 최고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상대방한테 그거를 설득시키고 돈을 빼내는, 네, 구매를 하게 유도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건 좀 이론적인 이런 정의인데요. 정의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를 합니다. 2002년도에는 마이클 라파라고 하는 분이 기업이 수익과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굉장히 좀 1차원적인다고 지금 생각이 들지만 기업이 생존해야겠죠. 생존하려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수익과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는 이러한 방식이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그죠? 정의가 좀 달라지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의 조직이 팀 빌딩의 중요성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정의에. 그리고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는지, 내가 뭘 잘 만드느냐 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뭐고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느냐, 지금 내가 포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정의도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지, 마케팅적인 요소, 내가 뭐 SNS를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지, 전파하는 부분도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의에서. 그리고 그 방법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정의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획, 내가 세우는 플랜인 거죠. 네, 계획이 되는 거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팀 빌딩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찾아내기 위한 조직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의 밑그림이다, 뭐 베이스다,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기업과는 다르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나의 자원 누구? 나 혼자 1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와 뭐 나의 머리, 두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BM은 변화하는 이러한 트렌드나 시장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나의 아이템을 잡고 이런 시장 상황이 변하는 것에 맞게 확장이 가능하거나 이제 피보팅이 가능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2000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뭐 정의들이 내려와져 있는데요. 4대 요소라고 했을 때 고객 가치를 제한하는 부분,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뭐 수익 공식 이렇게 4가지로 시작을 해서 2009년에는 이제 세계적인 미국의 컨설팅 회사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6대 요소 2가지를 더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위에 단계는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 그리고 밑에는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가치를 창출할 때는 고객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타겟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점점 구성 요소가 진화되어서 2010년에는 비즈니스 모델 9블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처음부터 고객 세분화부터 가치 제한, 채널, 고객 관계, 수익,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파트너십, 비용 구조. 굉장히 많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할 때는 이 9은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9가지를
생각을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실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구성 요소들이 맞물려서 잘 돌아가면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 쫙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여기에는 이제 2번으로 나와 있는 1번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팔 것인가. 목표 고객은 누군가 우리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체 시장은 어떻게 되는데 유효 시장은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특히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 투자 계획을 말할 때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포텐셜은 시장에 있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근데 시장 규모는 이 정도다라고 산출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숫자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 좀 뭐 피트니스가 핫하죠. 그래서 피트니스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체는 식음료 시장 중에서 나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이러한 뭐 20대부터 뭐 50대, 60대의 피트니스의 인구를 잡겠다. 뭐 그 중에서도 뭐 여성, 남성을 구분할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고객을 나누어 보는, 그죠? 나의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보는 이제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가격 경쟁력인가 나는 아니면 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나는 어떠한 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만난 그런 회사 중에서는 의료기기 분야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다 여성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뭐 필러라던가 이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사는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네. 근데 현재는 지금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주사로서 리프팅 이런 레이저 기계가 있지만 그거랑 효과가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필러를 맞는 이런 주사의 인젝션을 할 때 이런 통증이 굉장히 유발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솔루션으로는 이제 무통증으로 이 필러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기기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기를 소개를 하는 그런 IR을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치다, 우리의 솔루션은 무통증이겠죠. 네, 통증이 적어진다.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러나 가격 경쟁력은 뭐 어떨까? 그죠? 그냥 주사를 놨는 필러는 굉장히 싸죠. 아프지만. 그러나 이 기기는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효과,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 가는지 지속성 이제 이런 것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를 분석을 한 다음에 나만의 경쟁력을 꼽아보는 이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죠? 고려할 사항들은 생산이나 운영은 어떻게 내가 직접 할 것인가, OEM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나랑 누구랑 협력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어떻게 내가 물건을 만들어낼 것인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어떻게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뭐 유통이라던가 뭐 마케팅, 그다음에 기술 개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팀 구성은 또 어떻게 짜야 될 것인지, 나는 지금 혼자지만 내 팀원들은 누구를 어떤 부분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전달 방식을 어떻게 함으로써 이 네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1번부터 해서 아마 3번까지는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전달 방식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를 들어 내가 고생해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저절로 내 서비스들이 나 제품을 고객들이 좋겠구나 해서 사주고 그렇진 절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서비스 이런 출시에만 신경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의료 부분에서는 이런 물질을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이런 교수 창업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이 획기적이다. 발견했는데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이것을 알릴 것인가, 가치를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뭐 알아서 해주진 않죠, 마켓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알고 찾아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뭐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영업 네트워크를 통할 것인지, 뭐 대리점을 통해서 기기를 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떨 건가라고 했을 때, 이것도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설정을 하라. 네, 굉장히 이 한 줄이 중요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은 절대적으로 가격보다 나의 가치가 높아야 구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만들었다, 내 제품이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고객은 이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고객은 얼마만큼의 돈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고객의 관점에서부터 접근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마켓에 없는 건 없어요, 그죠? 지금 시장에 내가 독창적으로 정말 뭐 개발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켓에서 고객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그런 시각을 제시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 가치를 이제 제안을 할 때는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수익 메커니즘, 유인된 고객을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찾아보는 이 고객들을 어떻게 내 고객으로, 돈을 내는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플랫폼 같은 경우들은 주로 유입 고객을 이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이너스라고 많이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플랫폼의 경우는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주로 무료로 다운받아서 무료로 가입하고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결제 서비스에서 몇 %의 수익을 얻어간다거나 아니면 유입 고객에게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결제를 하면 한 사람만 제공하는 서비스들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광고 수수료를 수취를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선순환 구조 아까 얘기를 했고요. 선순환 구조는 급변하는 시장에 맞춘 시스템을 여러분이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채널을 좀 다변화시킨다거나 수익 모델도 좀 다변화시켜서 내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해.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모방이 불가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방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방이 불가능한 것은 없지만 특허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나를 좀 방어를 할 수 있다거나, 그죠? 진입 장벽을 좀 높게 설정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데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걸 보완해 나가야 된다. 네, 한번 세팅을 해놓고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BM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동종업계에 성공한 스타트업 모델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어떠한 개발하고 싶은 아이템 아니면 내가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대기업은 자원도 많고 실패를 해도 그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스케일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벤치마킹 할 만한 다른 스타트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기업을 그 동종업체 경쟁자로 좀 인식을 하면서 그러나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건 무엇인가? 대기업은 이런 사소한 아이템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오히려 대기업에게 파는 M&A해서 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뭐 대기업이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한다던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다 빠르게 뭔가를 출시가 가능하게 하려면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동종업계에 그러한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BM이 유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확장이 가능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시장 변화에 이제 대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이제 무인화 카페 뭐 굉장히 많죠. 무인화 카페도 많고 한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무인화 의류 판매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난다면 그죠? 나는 쇼핑할 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뭘 고를지 선택 장애다. 그런 사람 많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코로나가 이제 종료하고 난 상황에서는 크게 시장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앱으로 예약을 해서 뭐 스타일리스트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이제 예약한 시간에 와서 1대1로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BM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항상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예시를 가져온 게 이제 에어비앤비인데요. 에어비앤비는 거의 뭐 정석으로 지금 자리를 많이 잡았는데요.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고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오픈된 자료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왼쪽인가요? 왼쪽에 보시면 이 플로우 차트가 보이죠. 이 서비스의 흐름하고 수익 창출의 이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데요. 그 호스트가 있고 방문객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고객은 누굴까요? 둘 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중개를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호스트하고 비지터하고 하는 이 방문객과 뭐 관광객이겠죠. 호스트 둘 다 지금 고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를 보시게 되면 호스트는 방문객에 방을 제공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에어비앤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이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는 것의 맹점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들 그 양쪽 고객에게 어떤 것을 제공받고 어떤 것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번 이게 성립을 하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방문객에게서는 뭘 수취하죠? 여기 밑에 보시면 6에서 12% 정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이 수수료는 그리고 렌팅 피도 받죠. 자기들이 결제를 대행해 주니까. 그래서 렌팅 피를 받고 룸 가격을 받고 플러스 12% 정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방문객들에게 받고 그 다음에 호스트에게는 뭘 주죠? 룸 가격을 받은 걸 그대로 주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해서 차감을 해서 3% 수수료를 차감해서 줍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나의 수익은 약 9%에서 10%의 서비스 수수료 매출이 창출을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정말로 나는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고 고객들에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플로우 차트로 한번 이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문객에게는 그렇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중간에서 해주고 호스트는 방을 실질적으로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방문객은 이런 에어비앤비 플랫폼이라는 이런 앱이나 온라인 상에서 호스트에게 바로 질문도 가능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겠죠. 에어비앤비를 써보신 분들은 몇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좀 써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써봤는데 에어비앤비에서 말하는 가격적인 부분은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싼 것 같진 않지만 에어비앤비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치라고 말을 했을 때는 우리는 호텔보다는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호텔보다는 쌀 수는 있겠으나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로컬이죠. 로컬. 네. 그래서 로컬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가치 제한으로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용을 했을 때 호스트 분이 살고 계신 그런 방을 빌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고 갔다가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문화를 정말 체험해 볼 수도 있었고 그분이 추천해 주는 그러한 이제 식당들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또 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또 참여도 해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훨씬 매출이 많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중간에 아까 10% 정도의 커미션이 나왔죠. 그래서 we take 10% commission on each transacti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의 거래 수수료를 우리는 수취한다. 우리의 수익 모델, 이거를 하나의 라인으로 딱 이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20불의 수수료를 수취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에어비앤비는 시장 점유율이 10.6밀리언으로 정도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평균 수수료를 곱해보면 매출 규모가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이 서비스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뭐 심사를 받을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예상 매출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정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 근거는 어떻게 산출을 하겠느냐? 그거는 다 수익 모델 이런 데서 나오겠죠. 수익 모델을 짜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평균 20불 정도 우리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고객은 뭐 몇 명이다 해서 곱해보면 우리의 매출 규모가 나오겠죠. 아니면 반대로 시장이 아까 식음료 얘기를 했지만, 식음료 시장 중에서 피트니스 중에서도 음료 시장은 시장 조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데 우리는 여기서 한 3%만 목표로 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3%를 우리의 목표 시장 점유율을 곱하면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매출 규모나 우리가 예상하는 매출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연습을 해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를 봤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9블록 이야기를 했는데, 비즈니스를 같이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한눈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는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예스 피그누어라는 분과 알렉산더 오스트왈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창안을 했고요. 이 한 장의 캔버스에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 9가지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를 이제 고객 가치 창출과 창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매력도를 점검하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 이런 도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프레임워크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하려면 먼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내에 이제 9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의 사업 아이템에 대입을 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각각 9가지 구성 요소에 기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밑에 뭐 가치 생산 부분, 가치 전달 부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하나의 캔버스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옆에 같이 나눈 거라서 똑같죠. 그렇지만 왼쪽에 이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기업으로서 비용을 밑에서 보시면 비용 부분이 있죠. 비용을 들여서 이런 핵심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한 다음에 파트너와 이렇게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해서 생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블루 부분에는 가치를 전달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내가 생산한 이 가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의 가치를 전달을 해서 또 고객 관계는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겠는가,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9 요소들이 9가지 요소들이 다 따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묶어보시면 가치를 생산하는 쪽으로 시작을 해서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캔버스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뭐 커스터머 세그먼트부터 해서 왼쪽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이렇게 쭉 있죠. 1번 이게 순서가 순서대로 이것을 작성하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은데 1번에 보시면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해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의 고객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장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만큼의 시장의 크기를 가졌는가 이런 것도 봐야 합니다. 네. 내가 너무 잘 팔려고 세분화 하다 보니까 나의 고객 그 시장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렇게 IR이나 이런 발표를 할 때 보시면 시장 규모가 뭐 100억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100억대를 다 먹으면 100억의 수익을 내겠지만 경쟁자가 수만큼 많죠. 네, 그래서 이 100억에서 뭐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포텐셜이 작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만큼의 시장 크기를 지녔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틈새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노릴 수 있겠지만 뭐 틈새 시장을 1차로 잡고 목표로 그 다음에 확장해내서 2차는 어떤 시장, 3차는 어떤 시장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델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고객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 가치를 창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지 중요 고객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value proposition이라고 해서 가치 제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가치 제한이 사실은 IR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들도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대안은 어떤 솔루션은 어떤 것인가를 가치 제한 부분에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 그 다음에 잠재적인 대체제나 경쟁 제품에 대한 차별화 이런 것들이 있는지, 뭐 가격인지, 뭐 디자인인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다든지, 브랜드라던가, 고객이 우리 거를 사거나 우리 제품을 사거나 우리 서비스를 씀으로 해서 고객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왜 이게 안 팔릴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제안을 할 때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이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가,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이렇지만 뭐 우버 같은 경우, 우버 아시죠? 우버라던가 뭐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이폰,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가치 제안을 보면 그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가치 제안 스테이트먼트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ap the app, get a rid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플을 한번 터치만 하면 나는 나를 픽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페이도, 그 결제도 앱으로 가능하고 내 위치 서비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앱을 탭을 하면 바로 우리 집 앞으로 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그 드라이버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네, 그러한 가치 제한 문구들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문구는 생각 안 나지만 아이폰 자체가 경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거죠. 기존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 통합돼서 이 자체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당신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경쟁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채널. 그러면 이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고객에게
고객에게 파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이 가격보다 가치가 높아야 우리 걸 산다고 했는데, 이 가치를 고객이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득시켜야 되죠. 네. 고객이 지식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떻게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좋아서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구매 고객이 다시 또 재구매를 하거나 뭐 재방문을 하거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있는지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나 SNS 홍보할 거다. 그죠? SNS 홍보. 그게 과연 모든 것의 답일까요? 그죠? SNS 홍보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고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또 내 사업의 아이템에 따라서 그 특정 고객이 있다고 하면 SNS 홍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홍보들이 부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으로는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상품을 구매할 때 고객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구매 프로세스 같은 거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구매를 했고 어떻게 결제를 하고 어떻게 받는지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 후에는 그다음 어떤 뭐 AS라든 게 필요하면 AS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일단 우리의 아이템을 알고 우리의 사업을 알고 이걸 구매해 준 고객에게는 이 고객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다음 제품이 나왔을 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출시를 알려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채널을 한번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업 부서들을 둘 것인지 뭐 직영이나 대리점을 둘 것인지 네, 기기 판매 같은 경우는 내가 전국을 다 돌 수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든지 뭐 도매 웹사이트 아니면 뭐 코워크를 해서 누구랑 같이 판매를 한다던가 뭐 공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전화나 문자 등을 돌릴 것인가.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또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우리는 생각할 게 고객의 관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4번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이런 주로 마케팅이거나 이제 행사나 이벤트 등을 할 것인가. 요즘 이벤트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알리기에는 사실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의 다 이거 돈 내고 했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행사 같은 거를 해서 이벤트 이렇게 뭐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직접적인 홍보 대신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태그로 해시태그로 이렇게 달리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템은 직접적으로 이거다 말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것에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고객을 좀 구분해서 VIP가 서비스는 또 어떻게 해줄 거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객 관계를 생각할 때는 각각의 고객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객의 이제 관계가 우리랑 유지되기를 원하는지도 고객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은 한 만큼의 매출은 나온다고 합니다. 마케팅에 예를 들면 SNS 내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굉장히 많은 비용 같지만 1,000만 원을 쓰면 최소 1,000만 원치는 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제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좀 적게 들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만약 뭐 연예인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연예인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잘하시는 이런 청년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을 보시면 이제 본인이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올리고 광고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브랜드나 내 회사의 이미지를 알리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높여서 구매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대행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할 수도 해도 요즘은 효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죠? 뭐 채널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시게 되면 수익 중요하죠. 이제 다음에 수익 모델에 대해서 볼 건데 수익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팔고 어떻게 수익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제품을 판매를 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센싱을 해서 내가 그 어떤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 기술을 쓸 수 있게끔 라이센싱해서 라이센싱 아웃해서 수수료만 받아도 그죠? 나는 돈을 또 굉장히 많이 벌 수도 있겠죠. 라이센스를 할 것인지 그다음 뭐 구독을 하게 해서 구독 서비스로 내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뭐 요즘은 구독 경제가 굉장히 그거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구독 서비스를 해서 뭐 단기간으로 계속 차를 바꾸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용료,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뭐 광고 수익, 그다음에 뭐 가입비,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플랫폼을 특히 하시는 이제 스타트업들은 수익 모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뭐 무료가 너무 많죠. 네. 그랬을 때는 광고 수익을 수입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거는 좀 부가적인 수입원으로 좀 두시고 첫 번째 나의 자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겠는가. 광고 수익은 유저가 굉장히 많아야 수익이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그건 1차적인 것은 아니고 나의 기본적인 모델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먼저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솔직히 그렇지만 그건 일단 부가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려할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 뭐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수익원은 전체 수익에서 얼마나 기여하는가, 뭐 광고라던가 직접 수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건 나중에 수익 모델에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 다양한 방법을 너무 전통적인 방식에만 이제 얽매이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고 자 이제 6번 굉장히 많죠.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보면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은 핵심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급 채널, 고객 관계, 수익을 위해서 각각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근데 처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핵심 역량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1인이거나 나와 팀원 2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팀을 짤 때 중요한 부분은 나와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을 팀원으로 하는 것은 크게 저는 그거보다는 나와 반대되는 차라리 성향을 가지거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과 함께 하시기를 좀 이제 권고를 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가 부족한 부분 중에서도 급한 부분 그죠?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템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그런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그다음에 기술, 지식 재산,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한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R&D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이템 모델이면 R&D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뭐 고문으로 모신다거나 그죠? 네, 그런 파트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하기도 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뭐 3년차, 5년차부터 그다음에 VC 투자를 받을 단계가 된다. 네, 시드 말고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서 뭐 요즘 뭐 몇십억대, 몇백억대 투자를 많이 받죠. 그럴 때는 재무 관리를 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투자자들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누가 재무를 운영할 거죠? 그죠? 이 돈을 다 어디다 쓸 거죠? 어떻게 할 거죠? 이런 걸 많이 물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하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뭐 IPO까지 가는 경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돼서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멤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핵심 활동. 우리의 가치 제안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그죠? 그다음 뭐 예를 들면
제조를 해야 되는 아이템인지,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아이템인지, 연구 활동을 계속해서 뭐 임상을 계속 거쳐야 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필요한 활동을 한번 정의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활동이 있을 거고, 런칭을 하고 나면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유지보수, 뭐 게임을 만든다 이랬을 때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는 업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8번 파트너. 요즘에 이제 그 스타트업들에게는 파트너도 중요합니다. 네, 팀원도 중요하지만 팀원은 어차피 매출도 좀 나고 어떠한 수익이 창출됐을 때 인력을 보강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나는 그렇게 부족해요. 그죠?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고 돈도 지금 뭐 많이 벌리지도 않는 상태고, 이랬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핵심 파트너들도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핵심 파트너인지, 우리의 공급자들은 누군지, 그 다음에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들을 우리가 획득할 수도 있고, 파트너는 또 누군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7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핵심 활동 이 외에 외부에 또 의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하고 유통을 직접 할 수 없겠죠. 우리 유통회사가 아닌데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회사가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을 파트너로 두는 거. 그 다음에 생산, OEM 생산을 맡기면 그 OEM을 생산하는 그 업체도 내 파트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판매할 때 뭐 원자재라던가 배송, 유통,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해주는 나의 파트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홍보 대행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서버가 필요한 이런 뭐 플랫폼이라던가 뭐 클라우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서비스 서버나 네트워크를 또 제공해주는 이러한 이제 파트너들, 그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고객 외에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비용. 비용이 중요한데요.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최소 1.5배 이상은 더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뭘 시작을 할 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지, 핵심 비용들을 좀 연관을 시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어떤 거고, 그 다음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성의 순서대로 조금 나열을 해보시고 예산을 배분해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렇게 9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만들었는데요. 가져온 건데 파트너십부터 해서 뭐 핵심 역량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고객의 세분화부터 해서 이렇게 쭉 채워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두세 꼭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 예, 카카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의 고객은 누굴까요? 모든 나이대에 온라인이 필요한, 연락이 필요한, 맞습니다. 네, 그렇겠죠.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스마트폰 사용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두 다 다운을 받지는 않겠죠. 그만큼 이런 연락들을 자주 하는, 그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분들만 고객일까요? 카카오는 수익을 어디서 창출하죠? 카카오가 우리가 메신저 사용하는데 돈 저희 안 내죠. 네.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그런 것도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 요즘에 카카오 딱 어플 들어가시면 보이는 게 뭐죠? 네? 광고? 맞아요. 광고 보이죠. 제일 위에
저 굉장히 클릭 많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정말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눈에 정말 잘 띄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구매를 막 하고 있는데 광고가 생겼죠. 네, 그렇게 직접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들도 돈을 내겠죠. 네, 카카오에게. 그리고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것도 많죠. 네,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임 개발 업체들도 카카오에게 팔려고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다른 것들은 그렇지만 가치 제한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카카오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뭘까요? 편리함, 그쵸? 예. 왜냐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요즘 뭐 결제도 되고 뭐 연락도 되고 그룹콜도 되고 뭐 영상도 되고 뭐 안 되는 게 없죠. 비디오도 쉐어되고 파일도 굉장히 빠르게 가죠. 예. 그 비즈니스로도 사용하기에 뭐 적합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에 일단 유료일까요? 무료일까요? 무료죠. 무료라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유저를 그렇게 확보를 해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단계 전까지는 무료라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거기다가 편리해요. 그죠? 무료인데 편리하지 않으면 안 쓰겠죠. 근데 무료고 편리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쓰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료 메신저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가치를 제공을 했고 아까 말했듯이 뭐 굿즈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게임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결제도 할 수 있고, 그죠? 네. 여러 가지 가치를 내가 내는 돈보다는 더 많이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얻고 있는 거죠. 내일부터 나는 카카오를 사용 못하게 된다, 채팅을 못하게 된다 이랬을 때 내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내가 이모티콘 하나 사는 이런 가격보다는 내가 이 카카오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지고 가는 가치가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라고 했을 때 수익 모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 사용자는 무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 수익, 뭐 캐릭터로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프티콘, 뭐 이모티콘, 기프티콘도 맞죠. 그죠? 기프티콘도 상당히 편리하죠.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매출이 늘었을 거예요. 네, 기프티콘 쪽에. 그리고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저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게임은 많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썼죠. 네, 그리고 결제 많이 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즘은 사용하지 잘 않지만 뭐 카카오 페이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은 메이커스 이런 거 하나요? 그런 이제 그런 제품들 또 판매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카카오 네이비, 뭐 카카오 뭐 없는 게 없죠. 카카오 택시, 그다음 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수익 모델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편리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는 점. 그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고 수익 모델을 지금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했다면 아무도 사용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이러한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뭐 비용은 뭐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광고비, 인건비, 뭐 데이터 센터 유지 관리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럼 카카오가 항상 영업이익이 너무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세히 안 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적으로 따지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어떻게 됐죠?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그만큼 올린 거죠. 네. 뭐 쿠팡도 그렇고 그런 플랫폼들의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비용이라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스타트업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에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수익 모델과 비용 구조를 따졌을 때 이게 이제 기업의 가치를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이 다양한 사업부가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이익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 구조는 또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카카오의 비용 구조는 뭐 광고비가 많을 거고 인건비 많겠죠. 네, 개발자가 워낙 많겠죠. 카카오 개발 많이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엄청 크겠죠. 카카오는 아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를 막 여기저기 지금 설립을 하고 있죠. 그렇고 개발자들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M&A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카카오의 M&A를 뭐 당한다고 말을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인수가 되거나 이런 계약이 성사가 되면 처음에 이제 카카오 네비 같은 경우도 그 김기사라는 어플이 있어 그게 시작을 해서 그거를 사면서 출시를 했죠. 카카오에서. 그렇듯이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그 위치 기반의 부동산을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매출이 한 3억, 5억, 한 3년 전, 5년 전밖에 안 되는 불과 그랬는데 3, 4년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한 1년 전인가 그런 땡방 뭐 이런 어플 그런 대기업에 이제 인수도 이제 해서 그 안에 팀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엑시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팀원 안에서 또 이제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아이템을 하나 대기업이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뭐 해도 크게 지금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소한 아이템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고객이 불편함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불편해요. 그죠?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봐야 되고 방도 봐야 되고 근데 내 위치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최근에 거래됐던 시세들을 쫙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 위치 기반 서비스 잘 돼 있죠. 네, 이미 잘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각각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 그죠? 굉장히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많이 해서 그 시스템 안에 넣어놓는 거, 넣어서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결제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단시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매출의 가치보다는 그죠? 엄청나게 그 유저들의 가치가 커서 그 상대 그 대기업이 인수를 해가는 이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기업은 이제 임상 단계를 거치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뭐 물질을 하나 개발했다. 그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물질이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랬을 때는 이제 개발하는 팀이나 이런 역량들을 주로 많이 보죠. 그 팀이 잘 갖춰져 있고 굉장히 획기적이면 그냥 임상 단계 중에서 IPO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M&A를 해가는 그런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니면 그 기술 개발한 내가 IP를 특허를 내놓은 것 특허를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그 부분을 그죠. 기술 이전 비용이 굉장히 많죠. 기술 이전 비용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를 제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에어비앤비 아까 봤던 그 케이스를 한번 보고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어비앤비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그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에 보시면 게스트하고 호스트가 둘 다 우리의 고객이었죠. 이렇게 보면 그 고객을 세분화시켰는데 게스트 같은 부분에 보면은 저예산으로 하는 여행자들 버짓 트래블러스라고 되어 있죠. 저예산 좀 비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물가가 비싸지 않은 그런 이제 지역에서는 좀 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여행하는 세계 여행객들 주로 장기 여행객들을 말하는 거죠. 네, 에어비앤비는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객 이런 분들 에어비앤비를 많이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가격리를 위한 이러한 대용으로도 요즘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신고객도 막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같은 경우는 집이나 방, 그다음에 어떤 걸 보시면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거실만 또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만 빌려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주겠죠. 장기간. 그래서 뭐 그 집이나 방, 뭐 거실만은 이렇게 빌려주고 싶은 이런 현지인들 수익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채널을 보시게 되면 입소문 굉장히 자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모델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word of mouth라고 해서 입소문으로 나는 퍼뜨리겠다. 이런 굉장히 아주 저비용이 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지금은 인기가 많아져서 다 알고는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은 value proposition이죠. 그럼 어떤 가치들을 제안하냐 했을 때 게스트들은 프라이빗한 그런 개인 집에서 묵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죠? 네. 근데 이게 좀 문화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집을 공개를 하고 집에 누구를 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 집을 공개하는 것을 그래서 뭐 집에서 파티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집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집을 오픈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게 좀 거부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거부감이 있으나 우리는 또 다르게 또 각 나라마다 다르게 에어비앤비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호텔보다 저렴하게 일단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제공으로 하고요. 호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손쉽게 어플에 이제 내 공간을 임대하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모델입니다. 임대 뭐 사업자가 아니라도 내가 뭐 관광 숙박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 집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내 자산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핵심 활동들을 보시게 되면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 유지 보수, 메인테넌스 활동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 대한 이런 리서치들도 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로컬이 굉장히 중요하죠. 로컬이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지 마켓을 이제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또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좀 나오는데 키 파트너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유통이나 뭐 제조나 이런 그런 이제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 말고도 투자자들, 그죠? 투자자들도 펀딩을 해주면서 우리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핵심 파트너겠죠. 그리고 뭐 여행 커뮤니티, 입소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의 입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숙박업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보험사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요하게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규제 기관들, 뭐 정부 기관 이런 분들과도 굉장히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로 꼽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돈 들어갈 게, 코스트가 들어갈 게 플랫폼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거 핵심 활동에 연관돼 있죠. 그래서 핵심 활동에 연관된 이제 금액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이 중요하니까 마케팅하고 이런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발생시키냐, 수익은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했을 때 호스트 사이드에서는 아까 3% 부킹 피를 빼고 그 게스트에게 받은 렌탈 피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3% 부킹 피고 게스트 사이드에는 약 10%의 이런 부킹 피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이런 식으로 창출을 할 거다라고 해서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때 이제 이런 캔버스를 사용하셔서 최소 하나에서 세 꼭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지금 만나고 있어서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본인들 아이템에 맞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지금 한 5분 정도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이죠. 수익 모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린 캠퍼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 알맞은 BM을 설정하는 그러한 모델들까지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 강의를 한 60% 이상 이제 시수를 채우시고 그다음 만족도 조사를만 제출하시면 수료증이 나가고요. 그리고 내일 가시기 전에 스벅 텀블러 기념품으로 증정 드립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실시간 중계는 1회차만 오늘 내일만 반영이 되고요. 이 녹화본을 올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보시고 퀴즈 푸시고 만족도 조사 제출하시면 이제 수료증과 함께 온라인 스벅 기프티콘 2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 하단에 추천인 이름 넣게 돼 있는데요. 친구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은 따로 별도로 네, 기프티콘을 또 증정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교육 오프라인은 2회차 장소는 지금 청주 SB 플라자 1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교육 관련 변경이 되면 신청하신 곳 연락처로 안내 드리오니 이 점 참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있으시면 중간에 손 들고 편하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가격보다 가치가 더 높아야지 이제 고객들이 구매를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 이제 남자 고객 식당을 봤을 때 남자들 고객은 맛만 좋으면 그냥 다 가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것도 다 따져서 고객마다 이제 그런 가치가 다른데, 그 고객 세분화를 해서 가격을 따로 매기는, 이제 수익을 따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 고객의 누가 나의 고객이 될 것인가라고 고객을 먼저 이제 세팅을 할 때, 고객 세분화를 할 때,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 남성을 타겟으로 한다고 해서 수익 모델이나 그 가격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달리 적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의 핵심 고객이 주요 고객을 일단 먼저 잡고, 아까 예를 들면 남자가 많이 오는지 여자가 많이 오는지 그 식당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다 반영을 해서 그런 적정 가격이나 가치를 좀 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그 고객대가 완전히 달라서 이 고객에게는 또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고 이 고객에게는 다른 그 가격을 매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다른 좀 더 밸류 가격을 좀 더 매긴다면 좀 더 다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해야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요 고객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 네, 그것들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가격을 매기시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스타트업 시드는 어느 정도 하고 자기 자본금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은지. 시드요. 네. 그 투자 받는 거 말고 본인이 네네. 이제 할 본인이 때. 네. 네네. 그거는 사업 아이템마다 솔직히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개발자고 내가 개발할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인건비 플러스 뭐 마케팅 비용 어느 정도, 네, 아니면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OEM을 줘야 돼. 내가 만약에 뭐 코딩을 잘하지만 뭐 UX나 UI 이런 걸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외주를 줘야 된다 했을 때 이제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내가 지금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하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1년 6개월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 그죠? 나의 인건비는 내가 어떻게든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구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의 인건비를 한 1년 6개월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을 그 정도의 돈. 그리고 외주를 개발을 해야 되면 외주를 줘야 되는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마케팅을 조금 태우는 비용. 한 요 정도로 산정을 해서 초기 자본금은 주로 뭐 이렇게 크게는 안 잡고 한 3천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천에서 이제 정부 지원금 이제 이런 사업들도 좀 태우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지원금도 좀 받으시고, 일자리도 이제 지원금 이런 것도 좀 신청을 해서 받으시고, 또 청년이면 청년 자금 이런 것들도 혜택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는 창업 초기에는 굉장히 자금적으로는 조금 윤택한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1년 6개월 정도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과 그다음에 내가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시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시드 투자라고 했을 때 이제 외부에서 투자를 초기에 받을 때는 주로 엔젤 투자를 받을 때는 한 외부에서 또 한 3천에서 한 5천 요 정도 레벨로 주로 많이 받으십니다. 예. 그래서 총 1억을 조금 넘겠죠. 예.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고, 또 융자 이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매출이 없을 때 융자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보통 융자를 받을 때는 또 특허를 출원을 하기도 해서 매출은 별로 없지만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런 자금을 또 융통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잠은 좀 깨셨나요? 굉장히 비도 오고 계속 나른한데 수익 모델로 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를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 안에는 이제 수익 모델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수익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팅해 놓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 전체가 나의 수익 모델인가, 아니면 수익 모델도 있고 서비스 모델이 따로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는 수익 모델과 서비스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거의 같았습니다. 내가 생산해서 내가 팔고 그 판매 가격을 받으면 그게 나의 수익 모델이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서비스들, 내가 이런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건 나의 서비스 제공인 거죠. 나의 서비스 모델이에요. 그죠? 근데 나의 그게 수익 모델이 지금 되고 있진 않죠. 광고 수익이라던가 뭐 중개 뭐 이런 걸 한다던가. 그래서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나의 수익 모델과 서비스 모델은 좀 별개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수익 모델이 다양화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나의 서비스 모델이 곧 나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가치인 거죠. 가치 생성이 어느 분야에 일어나고 그 가치가 어떻게 수익 모델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 모델이 수익 모델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을 때 아까 구글 같은 경우에 서비스 모델이 뭘까요? 구글에서 뭘 하시죠? 검색. 간단하죠. 네.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근데 검색할 때 돈 주고 검색하나요? 아니죠. 그럼 구글의 수익 모델은 검색비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뭐겠어요? 구글은 주로 광고.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거 개발하면 나의 수익 모델은 광고 모델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도 무료로 검색을 하게 해주고 엄청난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저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와서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네,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죠? 카카오도 그랬고, 카카오도 서비스 모델의 메신저 일단은 하는 거였는데 기프티콘 판매하거나 뭐 중개하거나 결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요즘 핫한 블록체인 같은 경우. 코인이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거죠. 코인하고 블록체인하고는 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시킬 때 코인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건데, 만들 때. 그럼 그 블록체인 기술은 원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나 이런 것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과 거기서 나온 코인으로 상장을 시켜서 돈을 버는 그런 수익 모델은 또 완전히 별개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점점 이러한 기술들이 발달하고 굉장히 시장이 변화를 하면서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은 어떤 것들이 수익 모델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수익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매자가 누군가를 정의를 하고 어떤 가치를 얼마의 가격으로 제공할 건지, 이런 경제적인 가치 창출의 메커니즘이다. 아까 BM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다 아울렀고요. 수익 모델은 조금 더 들어가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 얘기죠.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가, 이거였죠. 그래서 아까 보시게 되면 가격하고 가치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좀 관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제공자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가치는 소비자의 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수익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익원은 뭐겠어요? 네이버, 카카오의 수익원. 광고비, 그죠? 광고 수수료. 광고 수수료가 수익원이겠죠.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할 때 좀 막연하다고 하면은 일단 수익원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수익원들은 어떤 형태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의해 보면 되는데, 뭐 광고 수수료, 그다음에 뭐 마진, 아니면 뭐 상품을 낸다고 하면은 상품 매출의 뭐 이런 이익, 이제 이런 것들이 수익원이 되겠죠. 그 수익원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 모델을 짜게 되는 거고, 수익 모델하고 비즈니스 모델하고 다 합해서, 그다음 수익 모델과 서비스, 이런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까지 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라고 했는데, 어떤 수익원을 내가 먼저 추구를 할 건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을 할 때 수익원으로 어느 정도 이 회사는, 이 스타트업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는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지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아이템 좋다, 정말 이거 획기적이다 라고 했지만, 이거 가지고 매출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가늠을 해봐야겠죠. 그래야 내가 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뭐 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이게 레버리징이 돼서 이게 지렛대 효과를 딱 받쳐줘서 몇 년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또 회수를 하고 수익을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것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봐야 됩니다. 가늠할 수 없으면 사실 자신이 없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이거는 그래도 승산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여기서는 이런 수익원들을 가지고, 수익원이 한 가지일 수는 있겠지만 주로 한 가지 이상인데, 여기서는 얼만큼, 여기서는 얼만큼, 그래서 합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성장세를 가지고 몇 년간 돈을 벌겠구나 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이제 그려져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정치를 제시할 때 앞으로 3년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추정치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수익 모델인 거죠. 네, 여기서는 이만큼 돈을 벌 수 있겠고, 여기서 이만큼 돈을 벌 수 있겠고, 앞으로 고객은 어느 정도 더 유치가 될 거고, 시장 규모는 뭐 이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돈이 나옵니다. 네, 이 정도 투자해 주시면 뭐 이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라던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수익 모델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소가 있죠. 네, 여기서도 요소가 있는데 5가지 구성 요소. 누가 대가를 지불하는가? 무엇을 대가로? 그다음에 무엇이 지불되는가? 어떻게 지불하는가? 얼마만큼 책정할 것인가? 이 5번으로 가기 위한 작업들이 1번부터 4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얼마를 어떻게 책정하고 싶은데 왜 이거를 이만큼 책정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누군지, 그다음에 무엇을 대가로 지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쫙 돼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론 메이어라고 하시는 수익 모델 프레임워크를 이제 작성하신 이분에 보면은 수익 모델이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냥 아까 이렇게 여성 남성의 어떤 분야의
누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고객에 따라서 어떻게 지불하는 방식들도 다 다르고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고 어떻게 지불하는 방법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누가 대가를 지불하는가, who pays라고 보면 고객도 될 수 있고요. 광고주, 뭐 스폰서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커피숍 예를 하나 들 건데 그 커피숍은 고객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아요. 기업들이 돈을 내줍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주고 특정 대학생들한테만 오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충북대학교에 무슨 뭐 공과대학 학생들만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기업들이 거기서 뭐 자기들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뭐 채용 행사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커피는 무료고 뭐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 일본의 그런 사례인데요. 그런 것처럼 누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하나의 그 라인이 있다는 게 아니겠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뭐 광고주가 될 수도 있고 스폰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는가? 돈을 지불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요즘 뭐 포인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코인 이런 걸도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죠. 코인으로 차를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왔죠. 네, 그렇고 3번 무엇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가? 아까 카카오처럼 내가 채팅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죠. 네, 그 외에 어떠한 서비스들이 있는가? 부가로 할 수 있는 거. 부가 서비스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제품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같은 경우. 그리고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는가? 직접 지불하는가? 의료기기 이런 거는 뭐 렌탈, 리스 이런 거 많죠. 네, 그런 것들. 리스료, 렌탈료 이런 것들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구독 형태로 돌려서 구독으로 형태로 지불을 하는지 구독료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고려를 한 다음에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것인가 5번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 할인은 고객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까 예를 들었지만 남성 고객이 좀 많이 오지를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남성 고객은 뭐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면서 고객을 끌어들인다던가 가격은 똑같이 하지나 가격은 똑같이 설정을 하나 남성 고객이 뭐 몇 명 오면은 몇 시간대에는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준다라던가 그 다음에 뭐 SNS에 올리면 이거 많이 하죠. SNS에 올려주면 뭐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준다거나 뭔가 서비스를 무료로 준다거나 이런 이벤트성 같은 거 가격을 건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올리기도 힘들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이벤트성이나 프로모션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그렇고 뭐 경매 같은 경우 옥션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비딩을 통해서 하는 이제 그 뭐 아니면 뭐 펀딩을 통해서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하는 이제 이러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을 이제 권고드리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후보 물질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상용화 자체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제가 한번 몇 개를 이제 찾아봤는데 NRDO라고 해서 리서치는 하지 않고 해외에서 개발이 된 그런 유명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임상만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을 진행을 해서 가치를 이렇게 높인 다음에 상용화할 목적을 딱 가지고 제약회사에 판매를 하는 뭐 이렇게 하는 중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았지만 임상만 해주는 뭐 이러한 모델들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해외에서는 좀 이제 잘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생기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한번 이렇게 의료기기를 사게 되면 주기가 굉장히 길죠. 7년에서 뭐 10년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조금 더 이제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지만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이 사용 주기나 이런 게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 돈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유지보수. 그죠? 유지보수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소모품 특히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모품을 팔아서도 파트를 팔아서
수익을 본품보다 많이 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특정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렌탈이나 리스를 해서 매출을 많이 발생하는 뭐 정수기나 그죠, 안마기 이런 것들 다 리스 렌탈이죠. 네, 그런 것들로 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가. 이러한 수익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배달의 민족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누가 대가를 지불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기 전에 일단 수익 모델을 보게 되면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울트라 콜, 오픈 리스트.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은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은 쓰는데 오픈 리스트나 울트라 콜에 대해서 크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오픈 리스트는 거기 거래 금액에 대해서 이제 수치를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 카테고리 내에서 이렇게 상단에 뜨는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고 그런 가게들. 그게 이제 오픈 리스트를 쓰는 그런 가게들이고요. 울트라 콜을 쓰는 이런 가게들은 하단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뜨는 그런 이제 것들이라고 하는데 오픈 리스트하고 울트라 콜이라는 두 가지의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배달의 민족을 쓰는 이제 고객들은 이제 우리도 쓰지만 이제 그 가게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업주들은 똑같아요, 그죠? 업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달의 민족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빈번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지금 신생으로 지금 얼마 안 된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죠? 업주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정액제하고 그다음에 결제 대금의 몇 퍼센트를 수취하는 이러한 수익 모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은 가게로 보지 않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점 주인은 똑같아요. 네. 누가 대가를 지불하는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한다.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니즈가 다른 거죠. 니즈가 보면 오픈리스트는 상위 3개의 오픈리스트 목록 노출을 통한 배달 음식 주문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상위 3개의 가게들만 딱 보여주는데 그거는 랜덤이에요. 그래서 랜덤으로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내 가게가 노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매월 후불 정산 방식으로 해서 결제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제 금액의 6.8%. 근데 이거는 정말 순수고 뭐 부가세 별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하면 약 10%가 넘는다고 해요. 네,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주문 건당 중개를 하는 이런 수수료의 형태를 만든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울트라콜을 보면 이제 배달 주소지가 딱 이제 우리 어플에서 찍힐 거잖아요. 그리고 가게 주소지도 있고. 그래서 배달 주소지하고 가게 주소지를 기반으로 해서 앱에 상시로 우리 가게를 노출시켜주는 이런 광고 서비스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상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매월 선결제로 이제 8만 원으로 해서 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정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문 수가 굉장히 많다. 우리 가게 정말 잘 되고 있다. 우리는 건별로 이렇게 6.8%에서 10%를 내면 우리 가게 망한다. 우리 가게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정액제가 훨씬 나한테는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 고객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고객을 프로파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거의 지금 보면은 뭐 150만 원 이상이면 월이었나? 달에 일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러면 울트라콜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문 수가 많고 잘 팔리는 이제 그러한 사업들은 울트라콜을 쓰고 그 전에는 건당하는 결제 금액에 건당 내는 이런 오픈 리스트를 쓰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수익 모델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상당히 똑똑하죠. 네. 그러면 수익 모델 간에 이제 같은 동종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이렇게 해서 하실 때 내 아이템을 가지고 비슷한 업계에서는 어떤 BM을 짜고 어떤 수익 모델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좀 더 빠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동종업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약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기업이죠. 스타벅스는 대기업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루 카페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카페인데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연간으로 스폰서료를 이렇게 내고 이제 운영을 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설명회를 한다거나 제품을 출시할 때 이런 이벤트를 특정 고객한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예를 들면 뭐 와세다 대학, 뭐 도쿄 대학 이렇게 해서 유명한 대학들 앞에만 있고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주요 대학 외에는 이제 IT나 이런 공과 대학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뭐 이런 공대 쪽, 뭐 화학 쪽 이런 쪽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만을 위한 또 카페도 또 따로 지점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루 카페 같은 경우는 고객이 누굴까요?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류층? 근데 생각해 보시면 상류층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죠? 돈을 내는 이용자는 기업이죠. 기업이 연간 이 지점에 와세다점이라고 하면 와세다점에 얼마를 내고 커피를 무료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용자는 그런 고객이겠죠. 네, 그런 학생들 또 상류 뭐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선별된 이용자 군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카페 입장에서는 고객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기업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고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스타벅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 시루 카페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스폰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을 일으키는 게 스폰서의 돈의 형태로 이렇게 스폰서십의 돈으로 이렇게 받고 있겠죠. 그리고 특정 대학의 학생들만 출입이 가능하고 커피는 무료고 광고 그러면 광고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런 모니터 조그마한 모니터 하나로 작게만 하고 그다음에 컵에 이런 로고나 이제 이렇게 회사의 로고 이렇게 박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최소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커피가 공짜면 내가 가서 정말 시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학생들한테는 과제를 한다거나 뭐 조별 수업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한 없이 이용을 하게 해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가치는 무료 커피겠죠. 무료 커피, 그다음에 공간 제공. 네, 공간 제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가라고 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쪽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기업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루 카페를 방문하는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연간 결제로 하는데 뭐 보시면 140만 엔, 기업당 140만 엔이라고 해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 이런 대기업의 1,500만 원 수준은 굉장히 작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기업당 우리나라 기준이지만 한 명 채용에 드는 이 대기업이 쓰는 한 명 채용에 드는 연간 비용이 약 얼마냐고 했을 때 1인당 20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죠. 1인당 200이고 그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면접도 보고 대기업은 할 텐데 공채를 또 진행하고 수시 채용도 진행하고 엄청난 비용을 쓴다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1,500만 원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1,500만 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광고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새로운 형태의 인재 채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시루 카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니치 마켓 기업들이 써야 하는 비용을 코로나 시대에 잘 쓰지 못하고 있다. 이 비용 중에 어느 정도를 우리가 가져와서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그다음에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이용자 수는 굉장히 늘릴 수도 있겠죠. 무료 카페 커피도 제공하고 안에 뭐 인터넷이라던가 공간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외부의 음식도 들어와서 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이제 이런 공간을 제공을 한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델 같지만 또 우리나라로 적용을 하면은 또 이제 상황이 좀 다르죠.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채용을 하려는 대기업보다 구직을 하는 인구가 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이런 수익 모델 간의 이런 비교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카페 방문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현금, 뭐 음료 및 베이커리 구매 동시에 직접 결제하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어플이 상당히 잘 개발이 되어 있고 이런 편리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가 크죠. 뭐 PB 상품이라던가 뭔가 나오기만 출시만 되면 중고로도 막 중고 아니고 뭐 이렇게 거래도 뭐 굉장히 활발할 정도로 P2P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제는 예전에는 스타벅스의 가격이 상당히 비쌌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싼 편이 느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수익 모델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기획 상품도 내기도 하고 그죠?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스타벅스는 고용도 많이 한다.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한다. 뭐 여러 가지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 간의 비교를 할 때 이제 이러한 것들도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격을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가격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이제 되게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으나 이제 보시게 되면 가치 기반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는 기업에서는 비용을 베이스로 깔고 내가 이걸 하나 생산하는데 이만큼 들었다. 근데 나는 먹고 살려면 한 10% 정도의 이윤을 남겨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역으로 비용에다가 내 이윤 10% 산출해가지고 이 정도에 팔면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이 비슷한 그 동종 그런 제품군을 팔고 있는 나의 경쟁자와 비슷해지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사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품 하나를 팔거나 서비스 하나를 팔 때 프리미엄으로 파는 가격이 설정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그럼 원가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절감을 해야겠죠. 그래야 내 이윤이 남겠죠.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만 수익 모델을 계속 다분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수익으로는 이렇게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다분화시키는 그런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격 설정을 하는 이제 방식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원가 기반으로 한 그러한 방식, 그죠? 원가를 산정하고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 돈이 든다라는 걸 산정하고 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마진을 내가 남길 마진, 난 5%에서 10%는 남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진을 감안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경쟁 기반 가격.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다. 나는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들이 상품 가격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가격에 맞춰야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결국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되겠지만 경쟁 제품하고 자사의 제품을 이제 비교를 해서 품질이라던가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포지셔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 기반의 가격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산정해서 이를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한 가지를 딱 정해서 하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원가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단가도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 얼마에 팔고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치가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얼마인지도 한번 가늠해보는 이러한 종합적인 거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비용이 일단 있고요. 코스트가 제일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을 더해서 적정 가격이 일단 산출이 되고
그다음에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정해졌을 때 고객의 이유는 또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더하면 고객의 적정 가치가 나온다. 일단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비용이죠. 비용 1번. 비용은 내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버리면 나의 이유는 나오겠죠. 계산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3,000원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3,000원에서 내가 한 2,000원 정도는 남겨야겠다라고 하면 3,000원에서 2,000원 더하면 5,000원이겠죠. 그럼 난 5,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의 가격이 5,000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고객이 생각했을 때 이 5,000원보다 와 이거 5,000원에 팔아? 난 이거 한 8,000원까지 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가 8,000원이면 고객은 한 3,000원의 이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나의 이윤인 2,000원보다 고객의 이윤인 3,000원이 더 크죠. 그럼 이 기업은 굉장히 확장이 빠르겠죠. 성장을 빠르게 할 겁니다. 네. 마이너스가 나서 뭐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의 이윤은 남겼으니까 이윤은 남기고 있지만 고객의 이윤이 나의 이윤보다 크다는 거죠. 일단 이론상은 그렇고 고객의 적정 가치는 그러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죠? 고객이 내가 이 가격에 냈는데도 계속 구매를 해준다 하고 하면은 일단은 내 가격보다는 고객의 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매출을 이렇게 창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격을 매길 때는 절대적인 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비용 중심으로 가지 마라. 스타트업의 경우는 비용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이 굉장히 쉽겠죠. 그런 리소스도 많고 공정도 크고 뭐 인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용 중심적으로 이제 가기보다는 그 스타트업은 이제 고객 중심적 또는 경쟁사가 얼마나 팔고 있는지 경쟁사 중심적으로 가격 결정을 좀 해보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가격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9불 99 뭐 이렇게 팔아요. 네. 그래서 그 단수 효과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싸 보이죠. 9불 99하고 뭐 1,000불 그렇게 다르게 보이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가격 결정에는 굉장히 뭐 아트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스타트업에서는 우리가 비용 절감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자나 그다음에 고객이 얼만큼 가치적으로 내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5,000원 내가 살 건지 안 살 건지 내가 얼마 정도까지면 내가 이걸 사겠는지 여러분 대충 감은 오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반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건 대기업의 예입니다. 대기업의 예지만 굉장히 아마존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아마존이 예전에는 그냥 중개 같은 그런 거였죠. 뭐 시장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이런 거였는데 아마존이 이제 프라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마존은 굉장히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 고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을 보시게 되면 아마존이 제공하는 것이 아마존 프라임 나우, 뭐 프라임 딜리버리, 프라임 비디오도 있고요. 비디오 서비스, 뮤직 서비스, 그 다음에 포토 서비스, 뭐 트위치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별로 모아봤더니 그 분야별로 예를 들면 뮤직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 뭐 멜론도 있겠지만 그런 서비스들과 비교를 해본 거죠. 비교를 해서 그 해당 분야가 얼마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한 거죠. 60불 정도다. 연 60불이다. 정말 비싸죠. 비싼데 이 정도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 60불이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해봤더니 784불 정도의 가치가 나왔습니다. 각 분야에. 근데 연 가입 비용은 119불이에요. 그러면 훨씬 많겠죠. 고객의 이윤이. 그래서 고객이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784불인데 우리의 코스트는 더 낮겠죠. 119불보다. 네. 그리고 연 가입 비용이 적정 가격이라고 자기들이 산정해서 낸 거죠. 그럼 119불과 784불 사이 여기가 고객의 이윤인 거죠. 엄청난 거죠. 고객의 이윤이 약 500불 이상이 나는 거고 내가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단가하고
119부라고 뺀 게 나의 이윤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이윤보다 고객 이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전체 서비스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객 가치를 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존은 브랜드 로열티도 이제 상승시키고 재구매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고객 리텐션 이런 것들도 또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가는데요. 이제 린 캠퍼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린 캠퍼스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린 캠퍼스의 소개를 해보면 린 스타트업의 개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일부 이제 변경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서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린 캠퍼스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서 스타트업이 빨리 이제 제품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자원이 일단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아이템에 계속 매달리면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출시를 해서 피드백을 보고 빨리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설문지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응답을 분석을 시켜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해보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린 캠퍼스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비즈니스 캠퍼스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중에서 이 파트너십보다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서 고객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부분 중에 한 가지 핵심적인 거는 8번에서 봤을 때 핵심 활동을 핵심 지표로 바꿨습니다. 스타트업은 빨리빨리 지표를 이제 충족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핵심 활동에서 일단 관리해야 될 핵심 지표들로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피드백은 얼마를 뭐 3.0 이상을 받겠다. 그 다음에 매출은 어느 정도 찍겠다. 우리의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은 뭐 몇 퍼센트 정도로 하겠다.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린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버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아까 BM하고 BM 캠퍼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문제 비싼 택시비를 내고 일단 그때는 카드 지불이 불가했었어요. 그래서 카드 지불이 불가하고 승객과 운전자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버였고 우버는 키 매트릭스라고 해서 지표들을 유저 수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저 수를 얼마 안에 달성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 지표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5%의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었다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또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